한국의 늦봄 날씨를 예측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에 사는 저는 이번 4월 유난히 잦은 비와 이상 고온을 겪었습니다. 보통은 첫 잔디 깎기를 정오까지 기다리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일찍 마당 일을 시작해야 했지만 그래도 눈이 내리지 않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15cm나 되는 폭설이 내려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치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찍 잔디를 깎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바빴던 연말 정산과 세무 시즌도 끝났으니 밖에서 햇살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꽤 독특한 구조입니다. 뒷마당에 가파른 경사가 있어 숲속의 작은 개울로 이어지는데 집을 지을 때 도로 높이에 맞춰 앞마당에 흙을 돋우는 바람에 집 옆면의 경사가 상당히 가팔라졌습니다. 그 덕분에 지하실은 앞쪽에서 보면 완전히 막혀 있지만 뒤쪽은 탁 트여 있는 성큰 구조가 되었죠. 이 설계 덕분에 기계실에 이중문을 설치할 수 있었고 차고를 좁히지 않고도 잔디 깎는 기계와 각종 정원 도구를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마당 일을 마치고 도구들을 정리한 뒤 샤워를 하기 위해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잔디 알레르기 때문에 몸이 근질거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리를 하며 계단을 오르던 중 제가 잔디를 깎고 있던 집 앞쪽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 친구의 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수다를 떨고 있겠거니 생각하며 지나치려 했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에 저는 문을 잡은 채 그대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제 소개를 하죠. 제 이름은 강민구입니다. 하지만 대학 동기들은 저를 수사반장이라고 부르죠. 예전 유명했던 드라마 주인공처럼 끈질기다고 해서요. 그 별명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제 세대보다 훨씬 이전의 드라마라 지금 상황에 딱 어울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고 곧바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의 대형 회계법인에서 감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직업은 아닐지 몰라도 연봉이 높고 다양한 기업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자금 흐름을 추적해 횡령이나 돈 세탁을 밝혀내는 포렌식 분석 능력 덕분에 업계에서 인정을 받았고 검찰청 금융조세 조사부와 함께 2건의 큰 사건을 공조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 수연이는 정치외교학과 경영학을 전공하며 법조인의 꿈을 키우던 친구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강의실에서 처음 만났죠. 저는 수업 시작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고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연이는 키가 크고 발레리나처럼 슬림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몸매를 가졌고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딸기빛이 감도는 금갈색 머릿결은 정말 매혹적이었습니다. 예쁜 원피스에 가느다란 다리가 돋보이는 샌들을 신은 그녀의 모습은 순수함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강력한 매력을 뿜어냈고 저는 단번에 사로잡혔습니다. 불행히도 수연이는 제 옆자리에 앉지도 않았고 조별 과제 팀도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말을 걸 용기를 내는 데만 4주가 걸렸고 썰렁한 농담으로 겨우 대화를 시작해 그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고 저는 마침내 수업이 끝난 뒤 커피 한 잔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 4주나 기다렸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학 마지막 2년 동안 우리는 늘 붙어 다녔습니다. 처음엔 양가 부모님이 조금 걱정하셨지만 우리의 진지한 만남을 보시고는 곧 인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서울의 유명 회계법인의 높은 연봉을 받고 입사했고 수연이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합격했습니다. 아내는 로스쿨에 다녔고 우리는 여전히 학생용 오피스텔에서 지냈습니다. 저 또한 회사의 지원으로 경영대학원 MBA 과정을 시작했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차를 사지 않고 지하철 2호선과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3년 뒤 수연이가 로스쿨을 졸업하던 날 저는 서초동의 고급 한우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프러포즈했습니다. 6개월 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수연이는 수원지검의 초임 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우리는 법원과 교통이 편리한 용인수지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좀 길어졌지만 경부고속도로나 강남대로의 끔찍한 교통체증을 견디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장모님의 도움으로 방 3개와 서재, 거실이 있는 깔끔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처가와 가까운 것도 장점이었는데 나중에 아이를 가지면 육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수연이의 계산이었죠. 외동아들로 자라 늘 형제를 원했던 저에게는 설레는 새로운 단계였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왔고 수연이의 커리어가 안정될 때까지만 기다리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고 이틀 전 우리는 피임약을 끊고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을 멈추게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구 씨랑 드디어 임신하기로 결정했어. 수연이가 친구 다희에게 즐겁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들뜬 비명 소리는 마치 해변으로 밀려온 돌고래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계단에 서서 저는 그들의 흥분을 보며 저 역시 아빠가 된다는 기대감에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대화가 제 기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정말 잘 됐다, 수연아. 다희가 말했습니다. 근데 진혁 선배는 어쩌고? 밑에서 하는 일은 정리가 된 거야? 쉿. 수연이가 다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민구 씨 지금 밖에서 잔디 깎고 있어. 짧은 정적 후 그녀는 주변을 살피는 듯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진혁 선배한테는 이미 끝내자고 말했어. 선배도 이해했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유부녀 부하 직원과 불륜 스캔들 터지면 끝장이잖아. 그렇게 정리됐어. 단 3문장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진혁. 수연이의 직속 상무이자 부장검사 출신인 40대 중반의 사별남입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딸 하나를 키우며 정치계 입문을 노리는 야망 있는 남자였죠. 수연이는 평소 그의 정치적 수완을 대단하다고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그런 관계였다니? 겨우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다희의 의구심 섞인 말투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다희는 제 대학 동창이기도 했고 수연이보다 제가 먼저 알았던 사이였는데 배신감이 컸습니다. 수연이는 다희의 농담을 웃으며 넘겼습니다. 야, 너 너무하다. 진혁 선배가 정력적이긴 하지만 감당하기 버거웠어. 난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이제 아이도 가질 거니까 가정에 충실하고 싶어.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모든 걸 부수고 싶었지만 너무 큰 충격에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끝낼 수 있어? 다희가 묻자 수연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부산 출장이 있어. 선배랑 가는 마지막 이별 여행이 될 거야. 그 뜨거웠던 시간들이 그립긴 하겠지만 이제 민구 씨와 아기가 내 최우선이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연이를 사랑하지만 이 사실은 제 영혼을 찢어놓았습니다. 회계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이와 다희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에 찰나의 죄책감이 스쳤을까요? 여보, 괜찮아?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제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올봄은 유난히 힘들 것 같네. 위층 가서 좀 씻을게. 아, 옷은 욕실 옆에 둘 테니 나중에 정리해줘. 지난번에 사둔 알레르기 약 좀 찾아보고. 알았어, 여보. 저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저는 수연이가 깨기도 전에 회의를 핑계로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는 알레르기 핑계로 일찍 잠자리에 들어 감정을 숨겼습니다. 차 안에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했지만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누군가는 그냥 눈 감아주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신뢰는 이미 박살났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파트너로서 저를 철저히 기만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진혁과 수연이의 관계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과연 평생 그녀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수연이가 양육권을 가져가고 저는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로서 리스크와 이익을 따져보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저를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외도를 하는 사람은 상대가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행합니다. 한진혁과의 일을 결코 용서할 수 없겠지만 만약 그녀가 스스로 고백했더라면 조금의 존중이라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저를 철저히 기만했습니다. 업무 중에도 다음 단계를 구상했습니다. 도청한 대화 외에는 물증이 없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그녀의 행동에서 눈치챈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증거 없이 추궁해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수연이도 한진혁도 완강히 부인하겠죠. 게다가 한진혁은 정재계의 인맥이 두터운 인물이라 법적 대응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제 명예를 되찾는 길은 험난해 보였습니다. 집을 팔고 떠날까 생각도 했지만 대출금이 많고 요즘 같은 부동산 불황에 집이 금방 팔릴 리 없었습니다. 신용 등급이 생명인 회계사에게 파산이나 채무 불이행은 치명적입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3일 뒤 수연이의 노트북이나 소지품에서도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해 절망하고 있을 때 수연이가 금요일 저녁 한진혁의 자택에서 열리는 정계 인사 출정식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하는 자리였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진혁의 호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마당에 말까지 키우는 대단한 저택이었습니다. 우리가 파티장에 들어서자 한진혁이 오만한 태도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별한 그를 대신해 21살 된 딸 서연이가 안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자 한진혁은 수연이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검사 오늘 정말 아름답군. 고생 많았어. 그는 수연이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더니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강 회계사, 오랜만이군. 박 검사 없으면 내일이 안 돌아가는데 이제 조만간 아기를 갖는다고 들었네. 축하하네. 그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볼일 다 보고 나면 다시 우리 사무실로 돌려보내주게나. 기분 나빠하지 말고. 수연이는 얼굴을 붉혔고 저는 그 비열한 웃음을 짓는 놈의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그가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지 저는 정확히 알았으니까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저는 감사 보고서를 발표할 때처럼 무미건조한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한진혁은 당황한 듯 얼굴이 붉어졌고 수연이는 제 팔을 꼬집으며 무례하다고 속삭였습니다. 한진혁이 다른 손님에게 가버리고 그 곁에는 딸 서연이가 남았습니다. 수연이도 미인이지만 서연이는 그보다 훨씬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와중에도 그녀의 붉은 비토는 갈색 머리와 눈부신 미소는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명 아이돌이나 배우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미모였습니다. 한진혁은 완벽한 정치인 가문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사별한 아내에 대한 지고지순한 순애보와 아름다운 딸. 서연이는 명문대 법학과 학생이자 학교 홍보 모델로 활동하며 대중적인 인기도 높았습니다. 서연이가 이번 선거 캠프의 마스코트가 될 거야. 기자들이 아주 좋아할 걸.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저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구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언니가 오빠를 꽁꽁 숨겨둬서 도통 얼굴을 볼 수가 없었네. 일도 좋지만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그녀는 숨도 안 쉬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서연이는 수연이에게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째, 서연이는 수연이와 그리 친해 보이지 않았는데 왜 저에게는 살갑게 굴었을까요? 둘째, 지난번 파티라니. 전 여기 처음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수연이는 대충 얼버무리며 다른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아내에게 음료를 가져다 준 뒤 다시 물었지만 수연이는 그저 농담이라며 넘겼습니다. 가끔 한 상무님이 집에서 전략회의를 하거든. 술 한잔하면서 아이디어를 짜내는 분이라.
서연이가 집에 있을 때 우리가 몇 번 왔었잖아. 아, 그리고 상무님이 서연이 생일 전에도 집에서 술 한잔하게 해줬던 거 밖에는 비밀로 해줘. 수연이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비열한 놈이 업무 회의를 핑계로 제 아내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욕정을 채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자기 집을 약속 장소로 잡고 수연이를 가장 늦게 보내거나 가장 먼저 오게 했겠죠. 서연이가 집에 있을 때도 그런 짓을 벌였을까요? 제가 묻자 수연이는 서연이가 수업 때문에 비었을 때 잠깐씩 마주친 거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1시간 뒤 한진혁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역 언론사 사장과 기자들이 받아 적느라 분주했습니다. 제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세상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한진혁의 수석 보좌관인 이정숙 여사가 다가와 직원 회의가 있다고 수연이를 데려갔습니다. 이정숙 보좌관은 이 바닥에서 청렴하기로 소문난 분이라 수연이도 평소 존경하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수영장 끝 한적한 그네 의자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5분도 채 안 되어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숨어 계셨네요? 서연이었습니다. 여기 서연장가만 조가리 싸러 받았습니다. 그녀는 몸매가 드러나는 검은색 미니 원피스를 입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민이 많아 보여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업무가 많아서요. 감사 시즌이라. 제가 대충 둘러대자 그녀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 이번에 회계학 수업 듣는데 포렌식 회계 분야가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녀는 뜻밖에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범죄 수사에서 자금 추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 얼마나 짜릿한지,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멘토가 된 기분으로 그녀와 대화를 나눴고, 잠시나마 분노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나 보네. 내용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어. 제 칭찬에 서연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실 FBI 같은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제가 판검사가 되거나 대형 로펌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게 제 꿈은 아닌데. 내 꿈을 쫓아야지, 아빠 꿈 말고. 제가 조언했습니다. 솔직히 한진혁의 계획을 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수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었어? 둘이 무슨 얘기 중이야? 서연이가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민구 오빠 일하는 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너무 멋져요. 수연이도 자랑스럽다는 듯 제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제 능력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동시에 그 놈과 바람을 피울 수 있을까요? 제 표정을 읽은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하느라. 그때 수연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대박 기회를 잡았어. 상무님이 출마 준비하는 동안 나한테 행정적인 지원 업무를 맡기셨어. 나중에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까지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출장도 가끔 있겠지만 선거 뒷이야기도 배우고 정말 좋은 기회야. 다시 한번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가정을 위해 관계를 정리하겠다던 그녀의 말은 거짓이었을까요? 만약 그녀가 임신한다면 그게 정말 제 아이일까요? 한진혁과 저는 체격이나 인상이 비슷해서 유전자 검사 없이는 알 길도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틀 뒤 해결책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시 예약 손님 오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일정을 확인했지만 예약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눈부신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상담할 게 있어서 왔어요. 서연이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민구 오빠, 저 아빠랑 수연 언니 일 다 알고 있어요. 오빠 같은 좋은 분한테 그런 일이 생겨서 정말 유감이에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서연이는 거침없이 한진혁과 수연이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언제 알았니? 제가 묻자 그녀는 3개월 전이라고 답했습니다.
2월 1일 친구와 약속이 취소되어 일찍 집에 돌아왔다가 거실 욕조에서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 두 사람이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가방에서 큰 봉투를 꺼내 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그날 사진들이랑 다른 증거들이에요. 아빠가 집에 설치한 보안 시스템 아시죠? 제가 관리자 계정을 알아내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들을 다 복사해뒀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한진혁의 딸이 저에게 이혼과 복수에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니? 제가 묻자 서연이의 눈빛이 분노로 차올랐습니다. 전 아빠를 증오해요. 그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진혁은 젊은 시절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어머니를 수사하며 만났고 영웅 대접을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외도를 일삼았고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일 때도 병실 밖에서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머니는 가톨릭 신자라 이혼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진혁은 어머니의 죽음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이 아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에 신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오빠, 전 아빠의 커리어를 완전히 박살내고 싶어요. 국회의원은커녕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 거예요. 언론이나 상대 진영에 제보할까도 생각했지만 아빠 인맥이 너무 두터워요. 오빠랑 저라면 할 수 있어요. 서연이는 엄마가 남겨준 유산이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진혁과 수연이가 저를 파멸시키려 했다면 이미 법정에서 끝냈을 겁니다. 이런 방식은 저 같은 절박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좋아. 하지만 난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그놈을 박살내고 싶지만 내가 불륜의 주인공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건 싫어. 대신 그가 평생 쌓아온 권력의 기반을 무너뜨릴 거야. 횡령과 세무조사가 답이야. 서연이는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의 개인 계좌와 선거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해. 알 카포네도 결국 탈세로 잡혔거든. 3일 동안 서연이와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아빠의 노트북에 키로거키, 러그를 설치하고 하드디스크를 복제했습니다. 보안 시스템 기록을 클라우드에 동기화했죠. 저는 수연이의 휴대폰을 도청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준 증거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대신 GPS 추적기를 설치해 그녀의 위치만 파악했습니다. 아내와의 잠자리는 부상을 핑계로 피했습니다. 수연이가 그와 관계를 맺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성병 검사도 예약했습니다. 다행히 초기 검사는 음성이었습니다. 드디어 수연이가 부산 출장을 가는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올게.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몸 빨리 회복해서 우리 아기 갖는데 집중하자.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상무님한테 급한 일 생겼다고 하고 그냥 나랑 주말 내내 집에 있으면 안 돼? 제가 툭 던지자 수연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한 상무님한테 무슨 불만 있어? 지난번 파티 때도 그렇고 무례하게 굴잖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진혁 같은 부류를 많이 봐서 그래. 자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놈들. 결국엔 그 오만함 때문에 무너질 거야. 난 그 근처에 있고 싶지 않아. 수연이는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무님 오셨나 봐. 수연이가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갔다 와서 얘기하자.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수연아. 그것이 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30분 뒤 저는 서연이와 함께 검찰청 금융조세 조사부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습니다. 서연이가 회계 공부를 하던 중 아빠의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 전문가인 저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진혁은 해외 계좌에 약 20억 원 정도를 은닉하고 있었습니다. 소액 기부자들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을 세탁한 것이었죠. 특히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피의자들로부터 대가성 자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한진혁에게 숨겨진 아이가 둘이나 더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조했던 수사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수연이는 부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저는 기차 안에서 수연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사 중이라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일요일 저녁, 수연이가 돌아오기 전에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마당 잔디를 깎고 있는데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표정이 좋네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로 밤을 지새울 줄 알았는데 어젯밤엔 그랬지. 하지만 할 일은 해야 하니까. 저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제주도 지사로 발령 신청을 냈습니다. 3주간 파견 근무를 간다고 회사에 말해두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계획을 듣더니 웃었습니다. 역시 치밀하시네요. 그럼 이제 제 계획도 들어보실래요? 그녀는 저를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빠,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레스토랑 주차장에 수연이의 친구 다희의 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평소라면 피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다희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을 잡으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기 다희가 있거든. 수연이 친구야. 서연이는 상황을 눈치채고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제 입술에 가벼운 입맞춤까지 했죠. 그때 다희가 우리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구 씨,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수연이가 없는 사이에 이런 짓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다희 씨, 목소리 좀 낮춰요. 그냥 가벼운 데이트 중이니까. 수연이도 지금 부산에서 상무님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나라고 안 될 거 있나요? 다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다희 씨도 공범이라는 거 잘 알죠. 이제 그만 가보세요. 다희는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분명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겠죠. 10분 뒤부터 수연이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차없이 차단했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해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옮겼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수연이는 울며 불며 제 인생을 망쳤다고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진혁은 화요일 아침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찬 채 압송되는 장면이 뉴스 속보로 나왔습니다. 이정숙 보좌관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한진혁의 실체를 몰랐다며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제가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한진혁은 결국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연이는 아빠의 몰락을 지켜보며 홀가분해했습니다. 수연이는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편지에서 자신의 위선을 사과하며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업계에서 더욱 유명해졌고 검찰로부터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제주도 지사에서 근무하며 저는 새로운 팀을 꾸렸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수사반장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야근이 즐거워졌습니다. 제 옆에는 유능한 신입 비서가 있거든요. 회계학을 전공하고 포렌식 전문가를 꿈꾸는, 그리고 제 호텔 방 바닥에 비키니를 던져 놓아도 누구보다 아름다운 서연이가 말이죠.